자, 세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생각할까요? 사유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철학자들은 사유가 인간의 기본 상태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이 생기면 비로소 촉발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딱 닥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조건이 형성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거나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의 발생 조건이에요. 그냥 생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가 힘들죠. 뭐가 자꾸 변하니까, 생각들이. 급격한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힘들어. 내면이 막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이데거. 자, 이 하이데거는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 예기가 무슨 말이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미리 예상이란 말은 틀렸죠. 그죠? 미리 기대하지 못했다고.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인간에게 사유가 일어난다.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유를 발생시키는데 주체가 대상과 맺는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손 안에 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죠. 집에 진공청소기가 잘 작동돼요. 그런 경우는 그냥 도구지. 가갖고 쓱 해서 그냥 진공청소기 사용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작동이 안 돼. 왜 이렇지? 그때부터 생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우리가. 여자친구를 막 유혹하고 내 여자친구를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막 젠틀하게 하고 또 오늘부터 1일 그러면 한 100일까지는 아주 막 그냥 꿀 떨어지죠. 그런데 200일 지나고 300일 지나. 내 손 안에 있어. 잡은 물고기한테 뭐 꼭 먹이를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시큰둥해지고 무심해지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일상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불만을 가지지. 소외된다 생각하고. 소외하는 게 아닌데, 소외시키는 게 아닌데. 이런 뜨거운 불일치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그러면 의식이 생기죠. 자, 손 안에 있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손 안에 있음이고 또 하나는 손 안에 있지 않음이라. 자,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만년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만년필을 사용할 때 우리는 펜의 존재가 특별히 의식이 안 돼요. 쓱 써지니까. 그런데 펜 촉이 갑자기 부러져서 잉크가 갑자기 부러집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죠. 그러면 사물의 상태에 주목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유가 발생하려면 손 안에 있지 않음, 도구가 제대로 작동 안 할 때의 문제라는 거죠. 자, 하이데거에게 사유란 결핍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대상이 손 안에 있지 않음의 상태가 된다. 자, 따라서 사유란 뭐죠? 한마디로 인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인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생겨난 대로 막 그냥 열심히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친구랑 놀고 장난감 갖고 놀고 이러면서 살다가 사춘기 때가 되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맞을까? 이런 사유들이 생기면서 짜증이 나죠. 그치?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짜증 부리고 갑자기 막 성질을 낸다든지 그러면서 집중력도 떨어지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사춘기를 그래서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잘 보내는 게 필요하다. 자, 다음 들레즈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자, 그래서 들레즈 역시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는 결국
결핍이죠. 결핍에서 사유가 나타난다. 이렇게 봤다. 들레즈는 사건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역시 사유의 출발점이야. 그런데 들레즈는 다르게 봤습니다. 우연한 마주침이다. 낯선 것과 우연히 마주치니까 비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게 사유예요. 그래서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징후를 마주할 때 해석해서 다시 친숙한 상대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기 배려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늘 밝고 농담을 즐기던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나타났어요. 그러면 비자발적 사유가 강제됩니다. 왜? 친구의 상태가 지금 낯설죠? 낯설미 된다. 그래서 표정과 한숨은 여기서 뭐가 되죠? 징후가 되는 거예요. 표정과 한숨이라는 것은 징후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 자, 그래서 이 불편한 낯설음을 다시 이해 가능한 편안함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뭐죠? 자기 배려예요. 뭐냐? 낯선 것은 싫으니까 뭔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리기를 원한다. 전환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들레즈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어요. 들레즈는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한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유는 외부의 낯선 징후가 이끄는 강제적 촉발입니다. 자, 그래서 강제된단 말이에요. 강제적 촉발이니까 한마디로 비자발적 현상이죠. 이 비자발적 과정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로 들레즈가 생각한 사유다 이랬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덧붙여서 무의미가 오히려 사유를 폭발적으로 유발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혹은 포함한 이 말입니다. 위시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전통적 논리학의 관점에서 모순된 표현은 의미의 결여예요. 따라서 사유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들레즈에게 무의미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공백이 아니야. 양립할 수 없는 두 의미의 충돌이. 뭐야 이건 허무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두 의미의 충돌. 어떤 게 있어요? 손흥민을 끝까지 끌고 갔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어쨌든 골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왜 뺐어? 무의미하잖아. 이거란 말이야. 그치? 전통 논리학에서는 무의미하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정도로 봤어요. 그치? 글을 중간에 그렇게 빨리 교체한 것은 별 의미가 없어. 하고 끝나버려서 생각을 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무의미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전략을 짜는 거죠.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현대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이러면서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된 것도 다 이 철학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학생들이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철학 빼면 큰일 납니다. 철학이 없는 나라는 망해요. 철학이 없는 개인의 삶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철학은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의미, 양립할 수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두 의미가 충돌하는 가운데 무수한 의미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생산적 상태를 말한다. 들레즈는 무의미를 재해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침묵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모순된 시적 구절입니다. 그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있죠? 이 시적 구절을 마주할 때 우리는 침묵의 아우성 이러면 말을 안 하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멈추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 품고 있는 수많은 맥락과 감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들레즈가 해석한 무의미가 바로 이런 역설법에서 우리가 듣는 역설이죠. 안 맞는 상태, 두 개가 공존하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지라고 해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수한 의미가 재생산되어서 매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 나타난다. 사유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자, 한마디로 하이데거는 결핍에서 발생한다. 생각이. 그죠? 근데 들레즈는 낯선 상태를 다시 친숙한 상태로 돌리는 가운데 무의미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쇠얀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덴마크의 또 어마어마한 철학자죠. 대상을 대하는 주체 태도, 즉 구체적으로 타자를 교환 불가능한 존재. 이때 진정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석진이가 그냥 남성 P, 남학생 P 이렇으면 남학생 P는 남학생 C로도 전환되고, 그죠? 은우가 남학생 C 이러면 남학생 C를 A로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쟤네 둘이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쟤는 다른 애들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이러면 어때요? 교환 가능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대상을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유를 할 수 있다. 관계의 정립이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환 가능한 존재로 여길 때는 딜레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딜레마는 이걸 해도 문제, 저걸 해도 문제야. 어떤 게 갈등이죠. 한마디로. 딜레마. 갈등에 빠지지 않아. 교환 가능한. 자, 그래서 김 과장을 이 과장으로 바꾸고 박 부장을 최 부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이 경우는 교환 가능한 존재. 딜레마가 전혀 안 돼. 그런데 대상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하고 단독적 존재, 즉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석진이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사는 17살짜리 생물체가 있구나. 저 생물체를 다음 주엔 딴 걸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그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다. 그죠? 엄마가 딱 봤어요.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쌍둥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준여의 준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규민을 보면서 엄마가 우리 집에 규민은 형제가 많아. 그럼 형제가 많으니까 쟤 하나 정도는 뭐 교환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랬을 때 재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이 다수의 익명적 조난자들을 구출하는 매뉴얼적 상황과 달리 생존자 한 명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다. 그러면 직업적 원칙과 혈육에 대한 사랑 사이에 뭐가 생기죠? 극심한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그죠? 딜레마적 상황. 아주 매혹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인 이야기들이야, 이거. 자, 이러한 대상의 단독성, 대체 불가능성에 직면하여 발현되는 깊은 고뇌야말로 진정한 사유의 행위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이데거, 그 다음에 들레즈,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제 풀어보시고 들레즈 입장에서 보기를 위해 상황 1, 평소 알던 상사의 모습과 상반된 것. 낯설죠? 상황이 학생 A가 수업 시간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찬란한 어둠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역설 속에 무의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탐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이죠. 우리가 현대시 두 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상서 또한 묵묵히 자, 이건 또 중간에 한번 끊어야죠.